국제통화기금 IMF 하면 다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경고를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뀐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IMF가 엘살바도르 경제 성과를 보고 기대 이상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거예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늘 혼내기만 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칭찬을 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정말 큰 전략 수정의 신호탄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국가 실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려면 2021년으로 돌아가 봐야 해요. 처음 법정 통화로 채택했을 때요? 네. 그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딱 지정했을 때 국제금융계는 거의 경악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기존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도 막 몇십 %씩 오르내리는 자산을 국가화폐로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거의 미친 짓이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IMF가 정말 강경했잖아요. 맞아요. 금융 지원을 가지고 거의 비트코인 정책 폐기하라고 계속 압박하지 않았나요? 네, 그게 바로 갈등의 핵심이었어요. IMF는 그 정책 버리지 않으면 돈 한 푼 못 빌려준다 이런 입장이었고 으름장을 놨군요. 그렇죠. 근데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이건 내정 간섭이다 하면서 딱 맞받아 쳤죠. 몇 년간 정말 팽팽했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IMF가 먼저 자세를 좀 바꾼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그 달라진 목소리부터 한번 보죠. IMF가 2025년 엘살바도르 경제가 4%나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이거 꽤 높은 수치잖아요. 4%면 굉장히 높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칭찬한 걸까요? 그냥 경제가 좋다 이런 뻔한 이야기인가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경제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는 점을 짚었어요. GDP 성장세도 괜찮고 또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보내오는 돈, 그러니까 송금액도 계속 늘고 있고요. 아, 네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투자 심리도 살아났다. 이런 분석인데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이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오히려 보고서에 쓰여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성명서 거의 첫 줄에 나왔을 법한 비트코인 보유 확대 중단해라. 이런 강한 문구요. 아, 이번엔 그 문구가 아예 사라졌다는 거. 이게 핵심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실수로 빼먹은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엔 이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IMF가 갑자기 비트코인 정말 훌륭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인정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논의의 축을 옮겼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논의의 축을 옮겼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전까지는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쓰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금지의 논리였어요. 그렇죠. 하지 마라. 네, 그랬다면 이제는 좋다. 당신들이 계속 하겠다면 그로 인한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렇게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죠. 이건 사실상 IMF가 엘살바도르의 실험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어차피 못 이길 거면 합류해서 통제하자. 이런 전략 같기도 하고요.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거의 백기를 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IMF의 태도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정도면 엘살바도르 경제 성과가 정말 대단했다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잖아요. 네. IMF가 칭찬을 해주니까 엘살바도르가 이제 그 조언을 듣고 비트코인 매입을 멈췄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반대입니다. 하하, 역시. 오히려 더 대담하게 가고 있어요. 엘살바도르 정부는 하루에 1BTC 매수라는 거의 종교적인 신념 같은 전략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고집이 대단하네요. 이건 거의 우리가 옳았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겠다 이런 시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1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한 번에 추가로 샀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겉으로는 IMF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뒤로는 보란듯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봐도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총 7,500BTC에 달합니다. 7,500개요? 네.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 수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죠.
IMF가 그토록 멈추라고 했던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켈레 정부의 계산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실제 경제 성장률에는 이건 뭐 반박할 수 없는 성적표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걸 딱 내밀면서 봐라, 너희가 틀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정책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세요. 성과를 가지고 비판의 명분을 없애버리고 이걸 지렛대로 IMF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거죠. 실제로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싸움의 무대가 금지냐 허용이냐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로 옮겨왔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 협상 테이블 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자료를 보니까 정부 공식 전자지갑인 치포 관련된 리스크 관리 문제가 핵심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IMF가 엘살바도르에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당신들 정부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어떻게 사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거죠. 깜깜이로 운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긴 국민 세금으로 투자하는 건데 그건 당연한 요구 같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공공자금 보호입니다. 공공자금 보호? 비트코인 매입에 들어간 돈은 결국 국민들 돈, 즉 공공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해킹을 당하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자산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건지 구체적인 보호장치를 만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리스크 관리 문제겠죠.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바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에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정말 살인적이잖아요. 만약 가격이 폭락했을 때 국가 재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는 그런 구체적인 요구들이죠. 들어보니까 IMF의 요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이네요. 하지마 소리치던 과거랑은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된 규칙 안에서 해라. 이쪽으로 방향을 180도 튼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건 마치 IMF가 엘살바도르의 실험을 자신들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니까 이제는 국제금융 시스템이라는 기존의 풀 안으로 편입시켜서 관리하려는 전략인 거죠. 아하. 우리가 만든 규칙을 따라라. 이 압박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셈이에요.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도 마냥 무시하기는 힘든 제안일 거고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히 엘살바도르라는 한 작은 나라와 IMF 사이의 힘겨루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이야기죠.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중앙은행들이 이 전례 없는 줄다리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이 사례가 국제금융계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실업이 던지는 가장 거대하고 또 도발적인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네? 디지털 자산이 과연 한 국가의 공식적인 국부가 될 수 있는가? 아, 국가의 부. 네. 지금까지 국가의 부는 금, 달러나 유로 같은 안정적인 외원 보유고 아니면 국채 같은 전통 자산들로만 구성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비트코인처럼 변동성 높고 탈중앙화된 자산이 과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는데요. 상상 이상일 겁니다. 만약 엘살바도르가 큰 금융 위기 없이 이 모델을 지속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낸다면 네. 다른 국가들, 특히 기존의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서 좀 소외되었거나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해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많죠. 그 나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도 엘살바도르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실험의 성패를 가늠해 볼 만한 중요한 분기점 같은 게 있을까요? 언제쯤 중간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2026년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6년이요? 네. 그때 IMF의 다음 공식 리뷰,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와의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2차 검토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 2차 검토. 이때
IMF가 지난 몇 년간의 성과와 엘살바도르가 만든 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엘살바도르가 얼마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느냐에 정말 많은 게 달려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IMF와 엘살바도르,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주제 사이의 흥미로운 관계 변화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IMF는 강경한 비판 대신에 경제 성과를 인정하면서 관리의 틀을 제시했고, 엘살바도르는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꿋꿋이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네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금지할 것인가 이 이념 논쟁의 시다가 저물고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협상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통 금융의 상징인 IMF와 암호화폐 세계의 상징인 엘살바도르가 정면 충돌 대신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죠. 네, 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서로에게 적응하고 서로의 규칙을 배워나가는 이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정말. 어쩌면 우리는 국가의 금고에 금이나 외환 보유고 옆에 디지털 자산이 나란히 기재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재무상태표가 탄생하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 거대한 변화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와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가져오게 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